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영국에 명탐정 셜록 홈즈가 있다면 우리에게 왜 천재 탐정이 없을 소냐. 1930년대 경성, 종로경찰서에서 좀처럼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척척 풀어내는 경성 최고의 탐정이 있었으니 모던보이 설홍주. 지난 오디오북에서 소개해드린 경성 탐정극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설 특집 오디오북으로 2주에 걸쳐 경성시대 탐정극 두 번째 사건을 읽어보려 합니다. 유화물감 내음을 진하게 풍기는 화가의 아틀리에에서 머리가 다 깨어져 신혼조차 확인할 수 없는 나체의 여자 시신이 발견됩니다. 1930년대 당시의 사건치곤 너무 엽기적이고 잔혹한 사건이라 종로경찰서도 당황한 듯 탐정 설홍주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보내옵니다. 우리의 천재 탐정 설홍주는 일본 경찰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며 이번 엽기 살인사건도 잘 해결하겠죠? 그럼 오늘은 경성시대 탐정극 두 번째 사건, 광화사의 파트 1을 저와 함께 들어볼까요? 경성시대 탐정극 두 번째 사건 광화사 1부 1931년 9월 유저구의 폭음을 신호로 만주사변에 막이 올랐다. 100만 관동군은 폭풍 같은 기세로 장항량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빠른 속도로 만주를 석권했다. 신문과 라디오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승전보가 쏟아져 나왔지만 들썩이는 민심은 쉬 가라앉지 않았다. 거리엔 뜬서문이 횡행했고 주가와 쌀값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명치정 주식 치인소와 인천 미두시장에 모여든 투기꾼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나 천국과 지옥을 들락날락했다. 하지만 부글거리며 끓어오르는 격변의 시대조차 설홍주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작금의 혼란스러운 사회를 연구하는 건 먼 훗날에 역사학자한테 맡기는 편이 좋겠지. 그런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실제로도 그랬다. 당시 그는 전라도 광주의 이동식에게서 30만 원이란 거액을 갈취한 대형 사기단을 쫓느라 여념이 없었다. 끼니도 거르고 잠도 줄여가며 끈질긴 추격전을 벌인 끝에 초호 무렵이 되어서야 사기꾼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불길한 소식으로 얼룩진 가을이 맥없이 저무는 것과 동시에 수은주가 뚝 떨어져 내렸다. 오랜 강행군에 지친 설홍주를 독감이 덮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온몸이 펄펄 끓는 고열에 뼈마디가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근육통, 숨을 쉴 틈조차 주지 않는 기침 세례를 견디다 못한 설홍주는 마침내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왕진을 다니는 틈틈이 짬을 내서 침을 놓고 탕약을 처방해 먹이는 등 최선을 다해 친구를 돌봤다. 설홍주는 꼬박 일주일을 알아누웠다. 겨우 눈을 깜빡이며 일어나 몸을 추스른 것이 11월 5일 아침의 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무섭게 1층 식당으로 내려가 호도순 부인이 차려준 밥상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그러고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홀쭉해진 뺨에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창틀이 만든 그림자가 고행의 십자가처럼 새겨졌다. 그는 배불리 먹은 배를 쓰다듬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한바탕 아픈 뒤에는 배불리 잘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네. 그래야 잃어버린 만큼의 영양분을 보충하고 기운을 빨리 되찾을 수 있을 테니. 어쨌든 자리에 누워서 낑낑대는 것처럼 지루한 일도 없거든. 일주일 내내 그런 짓을 했으니 이젠 더 하고 싶지가 않군.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수밖에 없었다. 설군, 자네한테 필요한 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네.
평생을 든든하게 받쳐줄 동반자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독감만 해도 그렇지. 내가 일찍 발견해서 손을 썩기 망정이지 그대로 방치했다간 꼼짝없이 폐렴에 걸렸을 거야. 마누라도 없이 혼자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빨리 장가 나가라는 얘기로 들리는군. 설ong주의 파리한 입술엔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자네한테도 해당하는 말이잖나. 글쎄, 기껏 조선 고유의 한의학인 동의학을 배우려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여자한테 한눈이나 팔 수 없는 노릇이지. 내 고향에 돌아간 뒤에 색식감을 찾아도 늦지는 않을 거야. 그거 참 자네답지 않게 솔직하지 못한 변명이군. 그래, 맞네. 어쩌면 구차한 변명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자네한텐 변명할 거리조차 없지 않은가. 설마 아니 결혼을 기피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눈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여자는 성에 차지도 않는 건가? 내가 그렇게 추궁하자. 아니야. 전혀 그렇지가 않아. 설ong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었다. 뭐가 아니라는 건가? 우리는 지금 고리타분한 중세의 껍질을 벗어던진 근대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네. 그런데 웬 터무니없는 현모양처 타령이란 말인가? 그건 시대착오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네. 밥 잘 짓고 애 잘 보는 여자를 원한다면 마누라가 아니라 식모를 들이는 편이 훨씬 낫지. 자네의 그 말은 어쩐지 신여성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군. 그럴지도 모르지. 그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말을 이었다. 허나 내가 무조건적으로 신여성을 편드는 건 아닐세. 예를 들어 부자의 첩으로 들어가 사치스럽게 몸치장이나 하는 스티걸 행세로 편히 돈을 벌면서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여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지. 초가집에 살면서도 여우 목도리는 둘러야겠다는 허영심. 이 세상에 별 도움도 안 되는 하찮은 교양을 조금 쌓은 걸 가지고 잘난 척하려는 자만심. 난 그런 아집으로 똘똘 뭉친 신여성들을 보노라면 숫째 토악질을 하고 싶을 정도거든. 설ong주는 마른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눈을 치켜뜨고 하늘을 응시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하늘은 하얀 구름이 얼룩처럼 묻은 무기력한 청색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결국 희생양일 수밖에 없다네.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장식품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후진적인 사회에 바쳐지는 산재물이랄까. 순수한 사랑을 외면하고 계산된 결합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혼제도가 만들어내는 비극의 산물이랄까. 마치 나혜석처럼 말이야. 하지만 설군, 아무래도 그 이해는 잘못 든 것 같은데. 나는 말참견을 했다. 나혜석은 조선 미술 전람회의 단골 입선자로 명망 높은 여류화가 아닌가. 게다가 그녀의 남편은 법대 출신의 엘리트 외교관으로 그녀를 끔찍히 위하는 사람으로 종평이 나 있어. 명성과 행복을 고루 누리며 뭐 하나 부족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시대의 희생양이 될 수 있겠나. 그보다는 성공한 신여성의 표본이라고 해야겠지. 그러고 보니 자네는 아직 듣지 못했나 보군. 그녀는 이미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네. 아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강압으로 내쫓겼다고 하는 편이 좀 더 정확할지도 모르지.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입을 쩍 벌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질문을 던졌다.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가? 세계 여행을 할 때 불란서 파리에서 체린을 만나 불장난을 한 게 화근이었네. 나이 많은 그녀의 남편이 그걸 그냥 참아 넘기지 못하고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거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군.
내가 무심코 그렇게 중얼거리자 서롱주는 손가락을 딱 소리내며 튕겼다. 바로 그런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걸세. 여보게, 근대 사회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 위에서 독립됐다는 사실을 자네는 알고 있나?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네. 그렇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남자가 기생집에 들러 여자를 끼고 앉아 술 마시고 노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남자가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데 갈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재산을 탕진한다거나 그러면 곤란하겠지만. 첩을 두거나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는 건 어떤가? 글쎄, 능력만 된다면 축첩을 할 수도 있겠지. 조강지처와 자식들만 버리지 않는다면 계집질도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반문했다. 그럼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연애를 하는 건? 그 질문에 나는 벌컥 화를 냈다. 그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 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네. 서롱주가 빙그레 웃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준비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것 보기나. 나는 여성의 권리가 남성보다 못하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사회 통념상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용서받기 힘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일세. 맞아. 문제는 그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화강암처럼 단단하다는 사실이지. 이름 높은 여류 화가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양년으로 전락해버리고 이혼녀라는 멍에 아닌 멍에를 뒤집어 쓰는 것은 모두가 그릇된 통념이 낳은 패단일세. 그녀를 죄인 취급하는 건 잘못된 일이야. 왜냐하면 진정한 죄인은 돈과 가문을 쫓아 사랑이 없는 결혼을 강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나로서는 그런 결혼은 결단코 사양하고 싶다네. 서롱주는 주머니를 뒤져 담뱃갑을 찾았다. 그리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들어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말했다. 빼앗긴 땅을 되찾고 국권을 회복하려면 정신을 개혁해서 진정한 근대화를 일으켜야 하지. 하지만 조선 사람들의 의식과 철학은 여전히 정근대에 머물러 있어. 한심한 일이지. 대체 다들 언제쯤에나 정신을 차릴지. 나는 재빨리 담배를 낚아채며 면박을 줬다. 남말하지 말고 자네나 먼저 정신 차리게. 폐병쟁이처럼 콜록대는 주제에 담배는 무슨 놈의 담배. 다 나을 때까지는 꿈도 꾸지 말게. 자, 그 담배값도 어서 내놔. 허, 이거야 원. 자네한텐 당할 도리가 없군. 서롱주는 별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움츠리며 담뱃값을 건네줬다. 그때 문 밖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롱주군, 와병 중이라고 들었네만. 내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는가?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롱주에게 속삭였다. 저건 레이시치 경부가 아닌가? 설마니 자네의 병문안으로 온 건 아니겠지?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아마도 뭔가 중차대한 사건이 터져 도움을 청하러 온 거겠지. 무조건 거절하게. 자네 몸은 아직 정상이 아니야. 글쎄, 내 몸은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무리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그만둘 테니 말이야. 어쨌든 무슨 일인지 먼저 들어보는 게 순서겠지. 그는 내 충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네, 경부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벌컥 열리면서 레이시치 경부의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디룩디룩한 배를 흔들며 들어와 커다란 꾸러미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롱주의 얼굴을 쓱 훑어보더니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도 않군. 겉보기엔 아주 멀쩡하구만. 자,
사과를 좀 사왔으니 드시게나. 이거 정말 고맙군요. 사과는 지금이 끝물이라 비쌀 텐데 너무 무리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군요. 그럼 우리 모두 같이 나눠 먹도록 하죠. 설ong주는 꾸러미에서 사과를 꺼내 하나씩 돌렸다. 경부는 사과 껍질을 소매에 문질러 닫고 그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이것 봐라. 조선의 대구 사과도 이젠 일본의 아오모리에 지지 않을 정도로 맛이 나는군. 이 정도면 일본에 가져가 팔아도 되겠어. 경부님은 사과를 무척 좋아하시나 보군요. 그나저나 오늘은 무슨 사건 때문에 오신 겁니까? 설ong주가 사과를 우물거리며 그렇게 묻자 경부는 멋쩍은 얼굴로 말했다. 눈치는 정말 귀신 같군. 실은 좀 어려운 사건이 터진 것 같아. 자네 지혜를 빌리러 왔지. 지난 며칠간 도통 신문을 보지 못했더니 대체 어떤 사건일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군요. 얼마나 어려운 사건이길래 여기까지 찾아오신 겁니까? 아직 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을 걸세. 오늘 새벽녘에 신고된 따끈따끈한 사건이거든. 레이시치 경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지. 보아하니 용의자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는 모양이군요. 그래.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야. 지금 당장은 피해자가 여자라는 것 외엔 아무것도 모르는 형편일세.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ong주의 눈빛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사과심까지 깨끗하게 갉아먹은 레이시치 경부는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잘 계산된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내 얘기를 듣는 것보단 사건 현장을 직접 보는 게 어떻겠나. 나도 지금 그쪽으로 가는 참이거든. 거기서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거라도 찾아주면 정말 고맙겠네. 이렇게 맛있는 사과까지 얻어먹었으니 모른 채 할 수 없군요. 설ong주는 사과 속살을 깨물면서 웃었지만 나는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었다. 말려도 소용없겠군. 하지만 자네 주치의로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지. 나도 따라가도록 할 테니 그렇게 알아두게나. 바늘 가는데 실로 따라가야겠다는 건가? 그것도 좋겠지. 설ong주는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기지개를 켰다. 그러더니 옷걸이로 비쩍비쩍 걸음을 옮겼다. 사건 현장은 어딥니까? 설ong주의 질문에 레이시치 경부는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답했다. 신설정이라는군. 아래층에 차를 대놨으니까 그걸 타고 청량리 큰 길을 따라가면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설ong주는 프로코트에 인바네스까지 걸쳐있고 내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탔다.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근본적으로 추위에 취약한 물건이었다. 좌석은 얼음장 같았고 덜컹거리는 문틈으로는 끊임없이 찬바람이 새어들어왔다. 여기보단 차라리 바깥에 나가 있는 게 훨씬 따뜻하겠군. 이래서야 어디 이놈의 자동차를 타고 다닐 엄두가 나겠나. 나는 중산복 위에 덧입은 코트 목깃을 바짝 세우며 투덜거렸다. 옆에 앉아있던 설ong주는 장기침을 하며 말했다. 자네 말을 완전히 부인할 순 없겠군. 하지만 자동차는 인력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데다 마차처럼 고약한 악취를 풍기지도 않잖나. 누가 뭐래도 20세기는 자동차의 시대가 될 걸세. 글쎄, 휘발유 냄새도 말똥 냄새보다 나을 건 별로 없네. 그리고 만일 자네 예측이 들어맞는다면 20세기는 악몽의 시대가 되고 말겠군. 온 거리가 이 휘발유의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찰 테니까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핀잔을 주고선 멀거니 창밖을 내다봤다. 황토빛 지붕을 짊어진 허름한 초가집과 청기와를 얹은 낡은 기와집이 물결처럼 흘러갔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쏜살같이 달리는 경찰차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기도 했고 때로는 혐오스럽다는 듯이 흘겨보기도 했다. 서롱주는 앞자리 조수석에 앉은 레이시치 경부에게 말을 걸었다. 현장엔 누가 나가 있습니까? 차가 상하좌우로 흔들리며 엔진이 시끄럽게 털털거렸다. 경부는 소음에 굴하지 않고 큰 소리로 답했다. 신고를 받은 신설정 주재소에 순사들이 달려가 지키고 있지. 지금쯤이면 손다익 박사도 현장에 나와 있을 걸세. 아, 손 박사님께서 오셨다면 최소한 사인과 사망 시각은 확실하게 밝혀지겠군요. 그런데 아까 피해자의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일세. 몸뚱이는 잘 빠진 여자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멀쩡하게 남아있는데 얼굴은 깨진 수박처럼 엉망진창으로 훼손이 됐다는 거야. 그거 참 보기 드물게 잔혹한 사건이군요. 누가 아니래나. 여하간 요즘은 내지고 외지고 가리지 않고 험악한 사건만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거칠고 험악한 시대에선 그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겠죠. 서롱주는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경찰차는 화석처럼 굳어진 오래된 거리를 지나 신설정으로 들어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량한 벌판이었던 곳이 이제는 시원하게 뚫린 길 양옆으로 고급스런 문화주택이 나란히 늘어선 시가지로 변모해 있었다. 이봐, 저 앞에 내려주게. 경부의 두툼한 손가락은 차창 너머로 보이는 붉은 벽돌담을 가리키고 있었다. 운전수는 그 지시를 충실히 따라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차를 세웠다. 다 왔네. 여기가 바로 사건이 일어난 집일세. 레이시치 경부가 먼저 문을 열고 내렸다. 뒤따라 차에서 내린 서롱주는 회종시계를 열어 시간을 확인했다. 9시 40분이라 정확하게 16분 걸렸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 물음에 서롱주는 시계 뚜껑을 닫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시간은 항상 중요한 거라네.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 거니까. 특히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영리한 범죄자들은 약간의 시간차를 이용해 아주 절묘하게 현장 부재의 증명, 즉 알리바이를 성립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인력거를 타건 전차를 타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 시간을 똑부러지게 재는 걸 습관으로 하고 있지. 거참, 습관치곤 아주 기묘하구만. 탐정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건물 담장 주변은 소문을 듣고 모여든 동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하지만 레이시치 경부가 앞장서서 걷자 사람들 사이에 저절로 길이 열렸다. 빳빳하게 풀을 먹이고 줄을 세워 다름질한 경찰 제복 앞에선 무조건 굴종하는 것. 그것은 이미 당시의 조선인들에겐 습관처럼 굳어진 행동이었다. 대문 앞은 순사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경부를 발견하기 무섭게 그들은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 경례를 붙였다. 경부님, 시마모토 순사장이 안쪽 별채에서 목격자와 함께 있습니다. 젊은 순사가 문을 열며 그렇게 말하자 레이시치 경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목격자가 있었나. 그거야말로 지옥에서 부처를 만난 격이로군. 예, 그리고 손다익 박사님께서는 이미 도착해서 시체를 검시하고 계십니다. 그렇군. 발이 아주 빠른 분이시군. 아까 전화로 듣기로는 정원에 범인의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하던데 그건 확실하게 사진을 찍고 본을 떠뒀겠지. 젊은 순사는 손을 들어 대문 너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예, 발자국은 마당 저쪽에 남아있습니다. 이미 사진 촬영은 끝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얕아서 섞어보는 뜰 수가 없겠더군요. 일단 거적으로 덮어두기만 했습니다. 레이시치 경부는 우리 쪽으로 눈을 돌렸다. 얘긴 다 들었겠지. 먼저 그 발자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세. 그는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앞마당은 생각보다 넓은 편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여유로움이 아닌 쓸쓸함이었다. 담벼락 옆에는 반쯤 말라 죽은 감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히 기대어 섰다. 주변에는 울퉁불퉁한 정원석 2~3개가 흩어져 있을 뿐 그 외에는 눈에 띄는 게 없는 잡초밭이었다. 그리고 대문에서 집 현관으로 이어지는 짧은 흙길엔 삐뚤빼뚤하게 거적이 깔려 있었다. 설ong주는 허리를 숙여 한쪽 끝에서부터 거적을 걷어올렸다. 먼저 이것부터 치워야겠군. 내가 도와주지. 나는 설ong주와 함께 거적을 치웠다. 그러자 차갑게 굳어진 흙바닥에 흐릿하게 찍힌 구두 발자국이 나타났다. 발자국은 모두 2줄이었다. 한 줄은 집으로 들어오는 흔적, 다른 한 줄은 대문 밖으로 나가는 흔적이었다. 설ong주는 무릎을 꿇고 앉아 줄자를 꺼냈다. 그리고 발자국의 길이와 보폭을 재면서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뇌까렸다. 남성용 구두, 크기는 260mm. 신문 그 정도니까 그리 큰 편은 아니군. 올 때의 보폭은 65cm, 갈 때의 보폭은 75cm라. 어지간히도 서둘러서 도망쳤군. 한데 뭔가 무거운 걸 가지고 나간 모양이군. 그 소리를 들은 레이시치 경부는 피식 콧웃음을 쳤다. 나갈 때 찍힌 발자국이 들어올 때보다 깊은 걸 보고 짐작한 거겠지. 이젠 나도 자네 수법을 어느 정도는 꿰뚫어 보고 있다네. 그러십니까? 조선의 치안을 위해선 그거 참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칭찬이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까운 말을 흘리며 설ong주는 수첩에 숫자를 적어 넣었다. 그리고 무릎을 펴고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겼다. 범인이 뭘 가져갔는지는 안에서 천천히 듣도록 하죠. 정원의 한쪽 끝에 세워진 양옥집. 그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꿈꾸고 동경하는 전형적인 문화주택이었다. 본체는 남쪽을 향해 머리를 돌린 높고 넓은 2층 집. 뒤에 붙은 별채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아담한 단층 건물이었다. 외벽은 바깥 담장과 같은 색깔의 벽돌이었고 지붕엔 청귀화를 얹었다. 본체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마루를 깐 거실과 다다미를 깐 안방이 보였다. 양식과 한식, 그리고 일식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모양새는 어쩐지 오늘날의 조선의 형세와 흡사했다. 오, 꽤나 큰 집이군. 이 정도면 집세도 상당히 비싸겠는데. 나는 그렇게 말했다. 설ong주는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신설정이 요 근래에 새로 개발된 곳이라곤 해도 이만큼 훌륭한 집은 그리 많지 않겠지. 아마 자네나 내 주머니 사정으론 감당하기 어려울 걸세. 하지만 레이시치 경부는 우리들의 대화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기야 총독부에서 마련해준 근사한 사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사는 사람이 경성의 주택 사정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했다. 경부는 곧장 거실을 가로질러 별채로 통하는 쪽문을 열었다. 이보게들, 집을 보는 건 나중으로 미뤄도 늦지 않을 걸세. 어서 현장이나 보도록 하자고. 별채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었다. 넓이는 20여 평가량. 정사각형 모양의 바닥에는 단단한 마루가 깔렸다. 천장이 높아서 시원한 느낌을 줬지만 숨을 들이마시면 상쾌한 공기 대신 불쾌하게 끈적거리는 기름 냄새가 가슴을 찔렀다. 문지방을 밟고 안으로 들어간 설ong주는 코를 벌름거렸다. 테레빈류 냄새군. 눈을 가리고 냄새만 맡아도
여기가 서양 화가의 아틀리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독하군. 그러게. 두 눈만 제대로 붙어 있다면 냄새를 맡을 필요도 없을 정도군. 여기가 아틀리에라는 걸 눈치 못하는 사람은 코감기에 심하게 걸린 장님뿐이겠군. 나는 코를 틀어막고 주위를 둘러봤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림 액자였다. 못을 박을 수 있는 대부분의 벽면은 크고 작은 서양화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물론 창문은 예외였다. 문가 옆에도 비교적 넓은 공간이 텅 빈 채 남아있었다. 화풍은 천차만별이었다. 대단히 사실적인 그림, 어린애 낙서처럼 과감한 생략이 돋보이는 그림, 화려하게 채색된 그림, 밋밋한 회색조로 일관된 그림, 이런저런 그림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었다. 거기서 느껴진 것은 이름난 대가의 원숭미가 아니었다. 아직은 미숙한 솜씨로 자신만의 색깔을 추구하며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는 젊은이의 집념이었다. 우리가 들어온 문은 남쪽에 있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조금 서쪽으로 치우친 위치였다. 서쪽 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큰 창문은 하얀 커튼으로 가려졌다. 맞은편 동쪽 창문은 그보다 조금 작았는데 거기에도 같은 색깔의 커튼이 드리워졌다. 북쪽 천장 가까이에 길쭉하게 붙은 현창은 불투명한 유리로 막혀 있었다. 초겨울의 햇빛은 눈을 찌를 듯이 차갑고 매서웠다. 하지만 울퉁불퉁한 요철이 새겨진 유리창과 고운 레이스가 겹겹이 달린 커튼을 통과하면서 부드럽게 변한 햇빛은 답답한 실내를 은은하게 밝혔다. 동쪽 창문턱엔 긴 책상이 붙어 있었다. 무척 고급스러 배는 원목 가구였다. 책상 위에는 색색의 물감으로 더럽혀진 팔레트와 붓이 어지럽게 나뒹굴었고 아래쪽 공간엔 크고 작은 액자틀이 종류별로 층층이 쌓여 있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북쪽 벽을 바라보고 선 이젤에는 아직 붓질이 덜 된 캔버스가 동그만히 걸려 있었다.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는 방구석의 그림자 속에 한 남자가 파묻혀 있었다. 씨름 선수처럼 기골이 장대한 남자였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겁이 났는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머리를 감싸진 채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시쳇말로 덩칫값도 못하는 친구였다. 그러나 웃음이 나오진 않았다. 모두 넋을 잃고 눈앞의 광경을, 공포의 근원을 바라볼 뿐이었다. 발밑의 마룻바닥은 검붉게 말라붙은 피바다에 잠겨 고운 나뭇결과 광택을 잃어버렸다. 끈적거리는 핏배추로 물든 마루 한복판에는 검은색 방수포가 펼쳐져 있었다. 불규칙한 입체를 그린 방수포 틈새로 삐죽이 튀어나온 것은 생기를 잃고 납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인간의 팔다리였다. 시신 앞에는 쥐색 코트를 입은 중년 신사가 앉아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그리고 네 사람의 정복 순사가 눈에 불을 켜고 방안을 들쑤시며 부산을 떨어댔다. 레이시치 경부는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든 순사를 향해 말을 걸었다. 시마모토 순사장, 수고가 많군. 그러자 순사장이 불이 나게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오셨군요. 레이시치 경부님. 그래, 수색은 잘 되어가나. 시마모토 순사장은 코끝으로 내려온 동그란 안경을 신경질적으로 밀어올렸다. 단솔할 만한 게 별로 보이지 않는 형편입니다. 일단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지문이란 지문이 깨끗이 지워져 있습니다. 책상 서랍 안쪽이나 화구에 지문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게 범인의 지문일 리야 없겠죠. 그리고 마룻바닥엔 족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체 있는 곳에서 문지방까지 일직선으로 핏자국이 지워진 흔적으로 보건대 아마 여기서 빠져나갈 때 걸레질을 해서 발자국을 닦아낸 모양입니다.
경부와 순 사장은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시체를 마주보고 앉은 사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지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일에만 열중했다. 그 모습을 본 서롱주는 유쾌한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흔들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군요. 손다익 박사님. 너무 일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이쪽도 좀 봐주시죠. 지색 코트의 신사 손 박사는 수첩을 덮고 벌떡 일어나 얼떨떨한 얼굴로 우리 쪽을 멍하니 쳐다봤다. 하지만 멍한 표정도 잠시 그는 이내 반색을 하며 서롱주를 반겼다. 이거 누군가 했더니 설군 아닌가. 진짜 오랜만일세. 거의 5달 만에 얼굴을 보는 것 같군. 그렇군요, 박사님. 그런데 이쪽에 중국 신사분은 이신가? 저하고 같은 하숙집에 사는 한이 왕도손이라 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주치의 자격으로 따라왔죠. 이거 처음 보겠네. 나는 종로에서 외과를 하는 손다익이라 하네. 왕도손이라 합니다. 나는 손 박사에게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올렸다. 손다익 박사는 40대 중반의 풍채 좋은 신사로 코 밑에는 8팔자 카이젤 수염을 길렀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1차 대전 당시 군의관으로 일본군 잠수함에 승선했다고 한다. 그때의 경험이 몸에 밴 탓인지 행동이나 말투에 절도가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를 노련한 외과의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들 사이에서 손다익이란 이름은 검시의 대명사로 통했다. 날카로운 직관과 뛰어난 통찰력,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경찰보다 한 발 앞서 범인을 밝혀내기도 여러 차례였다. 그래서 심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은 다른 검시일을 제쳐놓고 손다익 박사를 불렀다. 경성제대 법의학부의 나이 지긋한 교수들마저도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기꺼이 해부대를 빌려줬다. 그나저나 뭔가 좀 알아내신 게 있습니까? 피상적인 거라면 조금은. 손 박사는 방수포 끝자락을 붙잡고 단숨에 걷어냈다. 그 순간 나는 머리가 멍해지고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여러 해 동안 한의사 노릇을 하며 별의별 시신을 다 봤지만 이렇게까지 참혹한 건 처음이었다. 새까만 방수포가 사라진 자리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의 육신이 드러났다. 터질 듯한 가슴에 잘록한 허리를 지닌 관능적인 몸매, 부드럽고 매끄러운 살결에서 짐작건대 나이는 20을 갓 넘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지디겨졌기 때문이었다. 뒷머리는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와 콧날은 폭삭 주저앉았다. 멋을 부린 단발머리는 피가 엉겨붙어 엉망으로 망가졌다. 눈알이 짜부라지고 눈두덩이 뭉개져 두 눈이 있던 자리는 횡하니 펜 흔적만 남았고 반쯤 찢어진 귓바퀴는 목덜미까지 늘어져 내렸다. 아래턱은 예상할 수 없는 각도로 꺾인 채 아래로 길게 처졌다. 맥없이 벌어진 입안에선 육개처럼 뭉글거리는 벌건 혀조각과 하얀 이빨 조각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추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풍만한 가슴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켰다. 왼팔은 머리 위로 길게 뻗고 오른팔은 아래로 내렸다. 허벅지 근처에는 흉기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둔중한 망치와 날카로운 끌이 굴러다녔다. 발치엔 텅 빈 깡통과 다짜인 물감 튜브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시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온통 기름으로 범벅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미 검붉게 멍든 등허리를 필두로 해서 거뭇거뭇하게 퇴색해버린 피부는 끈적거리는 기름과 색색이 물감에 절어 기괴하게 번들거렸다. 몽롱한 빗살 아래서 벌거벗은 몸뚱이의 대부분은 금빛으로, 하지만 손끝은 붉은빛으로
젖꼭지는 은빛으로, 엉덩이와 정강이는 황토빛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악몽의 세계를, 처참한 지옥도 일부를 현실 속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장면이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군. 강력계로 잔뼈가 굵은 레이시치 경부마저 고개를 돌려 외면할 정도였다. 하지만 설홍주는 처참한 광경에 놀라거나 분노하는 대신 무릎을 꿇고 앉아 냉철하게 시신을 관찰하는 쪽을 선택했다.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두개골을 완벽하게 부셔놨군요. 사인은 당연히 박살이겠죠. 설홍주의 물음에 손 박사는 고개를 선선히 끄덕였다. 강한 충격에 의한 후두부 함몰 골절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야. 아마도 즉사였겠지. 흉기는 이 망치로 추정되네. 그는 허리를 구부리더니 장갑을 낀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망치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망치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자, 여기 피가 엉킨 머리카락이 몇 올인가 붙어있는 게 보이지? 설홍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망치머리를 살폈다. 네, 굳이 확대경을 갖다 대지 않아도 될 만큼 똑똑히 보이는군요. 기름도 잔뜩 묻어 있고요. 잠깐, 다른 상처는 모두 사후에 생긴 겁니까? 후두부 근처를 제외하면 그리 출혈이 많지 않아. 얼굴 전면의 창상과 자상, 골절상은 모두 죽은 후에 생긴 걸세. 그리고 사후 경직 상태로 미뤄보아 죽은 지 열대 시간은 지난 듯하네. 사망 시각은 대략 오후 4시에서 6시 정도로 추정되네만 보다 자세한 건 검시를 해봐야 알겠지. 얼굴을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듣기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였다. 손 박사는 애둘러 말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건 어렵겠는걸. 두개골이 거의 가루가 되다시피 했거든. 저걸 다시 짜 맞추려면 의사보다는 조각가를 부르는 편이 나을 걸세. 기왕이면 상상력이 풍부한 조각가로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런데 망치뿐만 아니라 끌도 기름투성이군요. 설홍주는 망치와 끌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커다란 깡통과 물감 튜브로 시선을 옮겼다. 테라빈류 깡통의 물감이라. 저걸 뜯어서 뿌린 다음에 망치와 끌로 얼굴을 망가뜨렸군요. 대체 범인은 뭐 때문에 그렇게 번거로운 짓을 했을까요? 설군, 시체가 훼손된 것은 결과인 동시에 비상적인 사실일세. 그런 짓을 한 원인이나 동기는 실질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그리고 검시인은 비상적인 사실을 정리할 뿐이라네. 실질적인 이유를 알아내고 범인을 잡는 건 내가 아니라 자네 같은 탐정이 할 일이겠지. 벌써 여러 차례 탐정이 할 일을 가로채신 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데요. 손 박사님이라면 사인과 사망 시각 말고도 더 알아낸 게 있으실 텐데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냈네. 이 여자가 누드 모델이라는 사실 말이지. 손다익 박사는 이젤의 캔버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세로로 길게 세운 캔버스의 크기는 20호, 약 가로 60.6cm, 세로 72.7cm였는데 거기에 그려진 것은 뒤돌아선 여인의 나신이었다. 그녀는 오른손에 진천을 길게 늘어뜨리고 왼손은 엉덩이를 짚은 채 수줍은 듯이 등을 돌렸다. 목에서 어깨를 지나 허리로 다시 둔부에서 허벅지로 이어지는 곡선은 아름답고 미끄럽다. 뒤통수는 예쁘장한 계란 모양, 머리카락은 목 부근에서 짧게 잘랐다. 얼굴을 보고 싶지만 그녀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다. 아무 말 없이 빨강과 파랑과 노랑이 격렬하게 주도권을 다투는 배경 위에 고고히 서서 캠퍼스 너머에 존재하는 머나먼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피해자와 그림 속의 여인은 신체적인 특징이 완전히 동일하다네.
그림에선 양쪽 견갑골 돌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곳에 튀어나와 있는데 죽은 여자 역시 마찬가지더군. 아까 시신을 뒤집어서 확인해봤네. 그리고 상반신과 하반신, 허리와 골반의 비례는 완전히 동일하지. 귓바퀴 끄트머리가 뾰족하게 일어선 건 역시 똑같이 그려졌어. 둘 다 단발머리란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겠지. 오, 손 박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려. 레이시치 경부는 감탄조로 말했다. 하지만 손 박사는 전혀 우쭐해하지 않았다. 감탄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건 검시가 당연히 알아내야 할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단서도 붙을 수 있죠. 하지만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살해당했는가? 그런 건 밝혀내기 힘들죠. 그건 범인이 어째서 피해자 얼굴을 망가뜨려 했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겠죠. 그 말을 들은 경부의 얼굴에는 납득치 않은 기색이 떠올랐다. 자네는 또 묘한 거에 집착하는군. 그야 범인이 일시적인 분기를 참지 못하고 되는 대로 망치를 휘두른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은가. 폭력적인 유혈이 반드시 광기에서 유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여자의 신원을 밝힐 단서는 달리 없는 모양이군요. 잠깐 기다려보게. 시마모토 순사장. 아까 들어올 때 듣자 하니 목격자가 있다고 하던데. 예, 경부님. 실은 여기 이 사람이 범인이 도주하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순 사장은 오들오들 떨고 있는 남자를 붙잡아 질질 끌다시피 해서 데려왔다. 거참, 아무리 사람이 죽은 게 무섭기로서니 그런데 숨어 있어야 되겠어. 경부는 그 남자를 흘겨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나저나 범인을 봤다는 게 사실이오. 남자는 자신이 공연한 의심을 받는다고 지레짐작하고선 비굴하게 머리를 굽실대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 예, 물론입죠, 경찰날이.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때문에 나리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다간 경을 칠 텐데 말이죠. 전 그저 그 밉살스런 녀석이 여자를 죽이고 도망치는 순간 우연히 요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죄란 말입니까? 그러자 소롱주가 나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진 않았으니까요. 남자는 반쯤은 겁먹은 얼굴로 반쯤은 경계하는 시선으로 소롱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야 그렇습니다만 댁은 또 누구십니까? 전 소롱주라고 합니다. 경찰을 도와 이 사건을 조사하는 사립탐정이죠. 그제야 남자는 안심이 되는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소롱주와 악수를 나누며 자기소개를 했다. 아이고,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설 선생님. 선생님의 존함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윤영천이라고 합니다. 이 집 주인으로 길 건너 맞은편에 살고 있죠. 그러시군요. 집주인이 셋집에서 일어난 범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닐 텐데. 서롱주는 잠시 그의 차림새를 훑어본 뒤 말을 이었다. 그런데 윤영천 씨는 토목업에 종사하는 듯한데 황금정의 야스오카 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어휴,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야스오카는 제 동업자입니다. 이 근방의 집은 거의 다 우리가 세운 거나 다름없죠. 윤영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별것 아닙니다. 아까 악수를 할 때 선생님의 손바닥 안쪽에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힌 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소매뿌리에 대패가루가 묻어 있으니 단박에 몫을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앞가슴 주머니에 황금정 야수옥화 토공의 상호가 찍힌 재킷을 입고 있으니 그쪽과 뭔가 관계가 있으리라 추측한 건 당연한 순서죠. 소롱주의 추리에 윤영천은 탐복을 금치 못했다. 아이고,
보통은 소문보다 실제가 못한 법인데 설 선생님의 솜씨는 제가 듣던 것보다 훨씬 대단하시군요. 조선 팔도에선 감히 선생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겠습니다. 아닙니다. 약간의 관찰력만 발휘하면 누구라도 흉내낼 수 있는 잔재주일 뿐입니다. 그런데 범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을 목격하셨다고 하는데 그 경위를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야 어렵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이 집을 세놓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그래야 전후 사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윤영천은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에 말을 계속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신설정 일대를 개발할 당시 저는 야수옥화와 함께 목수일을 했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공사가 끝날 무렵엔 꽤 큰 돈을 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은행 빚까지 더해서 요 근처의 신축 주택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죠. 주변 사람들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며 한결같이 만류하더군요. 하지만 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지은 문화주택이 안 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보란듯이 적중했습니다. 세를 주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앞다투어 몰려와서 순조롭게 이자를 갚으면서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잠시 숨을 몰아쉰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작년 말, 아마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바로 요 집 앞에 살던 젊은 부부 한 쌍이 야반 도주를 했죠. 집세도 넉 달치나 밀린 채로 말입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야죠. 저는 이미 떼인 집세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부동산을 찾아가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 광고를 냈죠. 그걸 보고 찾아온 게 김승택이란 남자였습니다. 첫인상은 좀 수상해 보이더군요. 코밑과 턱 밑에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른 데다가 짙은 색안경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실내에서도 좀채 안경을 벗으려 들지 않더군요. 색안경에 수염을 기른 남자라. 확실히 수상하긴 하군요. 그것 말고 달리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윤영천은 자신이 없다는 듯이 뒷머리를 긁으며 입을 열었다.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라 체격은 호리호리한 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벌에 3, 40원은 나갈 것 같은 값비싼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죠. 비루먹을 말 같은 녀석이 옷은 좋은 걸 입었구나 하면서 내심 비웃었던 게 기억납니다. 직업을 물어봤더니 화가라고 합디다. 화가니 음악가니 여하간 예술가라는 사람들 중엔 괴짜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안경이나 수염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수작이겠거니 싶어 더 캐묻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보여줬더니 여기야말로 자신이 찾던 집이라며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더군요. 본체에선 살림을 살고 별채에선 그림을 그리겠다나요. 그러면서 계약금에 석 달치 월세까지 성금으로 덧붙여 내놓으며 당장 세를 놔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당장에 얼씨구나 하고 승낙했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길 빌려준 뒤로 한동안 그 친구에 관해선 잊고 지냈습니다. 제일도 바쁜 데다가 세입자가 뭘 하고 지내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두세 달이 지난 뒤부터 묘한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집에 여자가 드나든다는 소문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바람난 여자가 틀림없다며 입방아를 찍어댔죠. 저도 그 여자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길을 오가다 정면에서 얼굴을 마주친 것만 해도 두세 번은 되죠. 몸발치서 본 건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 대목에서 설홍주는 자목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여자였는지 기억나시는지요? 나이는 20에서 21. 화려한 양장을 곱게 차려입은 단발머리 처녀였습니다. 얼굴은 갸름하고 허리는 가늘어서 애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하게 생겼더군요.
그거 말고 더 생각나는 건 없나? 레이시치 경부가 대뜸 그렇게 묻자 윤영천은 다시 머리를 극적였다. 글쎄요. 또 뭐가 있더라. 아, 맞아. 여자치곤 굉장히 키가 큰 편이었습니다. 머리가 제 가슴팍까지 올라왔으니까 5촉에서 서너 치는 더 해야겠죠. 대략 160cm란 얘기군요. 설ong주는 그렇게 말하며 손박사 쪽으로 눈을 돌렸다. 박사님, 피해자의 키는 얼마나 됩니까? 아까 대충 눈어림으로 재봤네만 155cm를 넘을 것 같진 않더군. 하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굽 높은 구두를 신었다면 160cm로 보일 수도 있겠지. 손다익 박사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문제의 여성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군요.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설ong주의 재촉에 윤영천은 다시 입을 열었다. 예, 여하간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락거렸죠. 사람들 말로는 저녁 무렵에 와서 하룻밤을 머물고 한낮이 되어서야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승택이란 사람은 그림에만 전념하는지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쌀이나 반찬거리를 사는 건 여자의 몫이었죠. 돈은 많은지 외상거래를 한 적은 없다는군요. 언제나 필요한 곳만 골라서 값을 현금으로 치르곤 말 한마디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아무려면 어떨까 싶더군요. 집주인 입장에서야 집세만 제때 받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윤영천은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김승택으로 말하자면 단 한 번도 집세를 밀린 적이 없었죠. 자연스레 여자 문제는 제 머릿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 친구가 두 집 살림을 하든 애인하고 놀아나든 그건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저녁이었죠. 야스오카가 갑자기 한 잔 꺾자고 하는 겁니다. 저야 술자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래서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명치정에 가서 사케에 비루를 죽어라 퍼마셔댔죠. 술집을 나와 헤어진 게 새벽 1시였는데 너무 늦은 시각이라 그런지 택시도 보이질 않더군요. 별 수 없이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갔죠. 아마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헌데 마침 이 집 앞을 지나갈 때 녀석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게 눈에 띈 겁니다. 녀석이라면 김승택 말이오. 레이시치 경부의 목소리에선 은근한 기대감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근거 없는 기대를 완벽하게 배신했다.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남자였습니다. 경부는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하지만 결코 쉽게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여보시오, 당신이 그자를 봤다는 시각은 새벽 2시 무렵이지 않소. 그렇게 늦은 밤에 가로등도 없는 길가에서 본 사람이 김승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단언할 수 있단 말이오. 물론 이 집 앞엔 가로등이 없죠. 하지만 저 큰 길가엔 있습니다. 밤에는 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 요 앞길까지 드리워지거든요. 게다가 어쩌녁부터 새벽 밤까지는 달빛도 밝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옷깃을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보고도 남을 정도였죠. 그치는 뚱보였습니다. 김승택하고는 체형 자체가 딴판이었죠. 그 녀석은 긴 코트를 입고 단추를 꽉 잠갔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임산부처럼 불룩 나온 배가 아래 위로 출렁거리더라고요. 얼굴 생김새는 잘 보이지 않더군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데다 목깃을 높이 세웠거든요. 하지만 하얀 천으로 둘둘만 판때기 같은 걸 옆구리에 끼고 있었죠. 판때기. 그게 뭐였어? 경부는 다그치듯 물었다. 윤영천은 손을 들어 검지를 길게 폈다.
그의 시선에서 손가락을 지나는 직선의 끝에 놓인 것은 이젤에 걸친 누드화였다. 뭔진 저도 모르죠. 하지만 크기는 저 그림하고 대충 비슷하더라고요. 갑자기 설ong주가 몸을 돌렸다. 문가 옆 밋밋한 액자에 담긴 유화의 행렬이 부자연스럽게 끊어진 지점. 이미 잿빛으로 변색된 다른 부분과는 달리 벽지 본래의 하얀색을 고스란히 간직한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에 녹슨 몸머리가 삐죽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옳거니, 녀석이 훔쳐간 건 저기 있던 그림이로구만. 설ong주는 당장 그쪽으로 달려가 벽면을 꼼꼼하게 뜯어보기 시작했다.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의 못이 박혀 있군요. 그 둘레엔 네모나게 먼지가 달라붙어 있고 말이죠. 모두 세로로 길쭉한 걸 보니 풍경화나 정물화가 아니라 초상화가 걸려 있었나 보군. 그는 허리를 낮췄다. 액자가 걸려있던 흔적 사이로 선명한 물감 자국이 보였다. 설ong주는 실눈을 뜨고 중얼거렸다. 이건 또 뭘까? 그림을 벽에 건 채 수정하다가 물감이 튄 걸까? 아니 어쩌면 캔버스를 벽에 걸고 직접 그리는 실험을 했는지도 모르지. 전체적인 크기는 100호 정도라. 아마도 25호 크기의 액자가 아래 위로 2개씩 걸려 있었겠지. 그런 걸 4개씩이나 들고 갔으니 발자국이 깊게 패일 만도 하지. 무게가 어땠는진 잘 모르겠군요. 여하간 그치가 그림 액자를 애지중지 끼고 뒤뚱뒤뚱 걷는 꼴이 웃기긴 했지만 딱히 눈에 거슬리는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그림을 사가는 호사가겠거니 하고 그냥 말없이 지나쳐버렸죠. 사실 술도 가해서 이것저것 따질 정신도 아니었거든요. 그대로 집에 들어가 이불 위에 엎어져 잠들어 버렸죠. 하지만 새벽녘이 밝기도 전에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거외. 윤영찬은 머리를 극적이며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미루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오줌이 마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평소에 간 김에 앞마당에 나가 세수도 하고 머리를 감았더니 정신이 좀 맑아지더군요. 마루에 잠깐 앉아 동이 트는 걸 보면서 담배 한 대를 빨았죠. 한 4, 5분가량 멍하니 앉아 있었나. 그러다가 문득 어제 그 사람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등골이어 써누려지더군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새벽 2, 3시가 다 되는 시간에 그림을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도저히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더군요. 당장에 옷을 챙겨 입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곤 이 집으로 와서 문을 잡아당겨보니 힘없이 스르르 열리더군요. 열쇠는커녕 빗장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아휴, 거참,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윤영천은 그 순간을 돌이키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앞마당에 사람 발자국이 또렷이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피해서 까치발로 살금살금 마당을 지나 본체로 들어갔죠. 아휴, 안방이 활짝 열려있고 옷장이 어지럽혀진 걸로 봐서는 도둑이 든 게 확실했죠. 그런데 1층이나 2층 어디서도 인기척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어째 김승택이란 친구가 별채에서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한 나머지 도둑이 든 줄도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쪽 별채로 들어와 봤더니 세상에나, 어휴 세상에나, 이건 뭐 사방이 온통 시뻘건 피바다더라고요. 한복판에는 사람인지 고깃덩이인지 분간도 안 되는 게 있고, 어휴, 그리고 그 다음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정신을 겨우 차리고 보니 주재소 안에 제가 쓰러져 있더군요. 윤영찬은 몸서리를 치며 말을 끝냈다. 시마모토 순사장이 말을 받아 이었다. 예, 여기 윤영천 씨가 주재소로 뛰어들어온 게 새벽 6시 15분경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도둑이 들었다느니 살인이 났다느니 하는 말을 주워 삼기더니 그대로 까무라치더군요. 깨우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윤영천은 쑥스러운 듯이 헛기침을 하며 머리를 수그렸다. 시마모토 순사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걸로 여기로 달려와 현장을 보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을 청취해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침에도 어김없이 소문의 여인이 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용의자를 목격한 사람은 여기 윤영천 씨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순사장의 말이 끝나자 윤영천이 힐끔거리며 눈치를 살폈다. 저 경찰날이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저도 일이 바빠서 말입니다. 가봐도 좋소. 단 주소와 연락처는 남겨놓고 가시오. 경부가 허락했다. 윤영천은 시마모토 순사장에게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를 불러줬다. 그리고 호랑이 굴에서 벗어나게 된 토끼처럼 허겁지겁 그 자리를 벗어났다. 문제는 두 가지로군. 김승택이란 사내가 어디로 자취를 감췄는가? 그리고 어젯밤에 이 집에서 도망쳤다는 뚱보는 대체 누구인가? 이 두 가지 말일세. 레이시치 경부는 팔짱을 끼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설홍주는 무가치한 사색에 동참할 뜻이 없었다. 김승택이란 이름은 보나마나 가명이겠죠. 색안경을 쓰고 수염을 붙인 자가 자신의 본명을 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매한 단서를 쫓느니 차라리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에서부터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 망치하고 끌 말인가? 아니요, 여기 이 그림을 말한 겁니다. 설홍주는 이젤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캔버스를 응시했다. 예술가의 가치를 중시하는 비평가의 눈이 아닌 진실을 규명하는 탐정의 눈으로. 인물의 구도는 김간호의 해질녘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화풍은 사실주의라기보다는 인상파에 가깝군. 세부적인 마무리는 아직 덜 됐어. 조금만 더 선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서 설홍주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는 이젤 다리 밑까지 길게 번져 있었다. 이젤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지가 궁금하군. 어디 확인해볼까? 그는 이젤 다리를 붙잡고 들어올려 살짝 옆으로 움직였다. 그러자 마룻바닥을 붉게 물들인 핏자국 속에서 네모난 다리 모양 3개가 공백으로 남은 것이 보였다. 사건 당시 이젤은 여기 서 있었던 게 맞나 보군.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군. 그는 바닥에서 눈을 떼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눈앞의 벽을 노려봤다. 손 박사는 그의 속내를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캔버스 앞의 공간이 너무 좁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이젤은 북쪽 벽에서 기껏해야 5척 정도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모델이 벽에 바짝 붙어서 최대한 거리를 벌린다 해도 화가가 모델의 전신상을 제대로 보긴 어려울 겁니다. 일단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데다가 캔버스의 하반신이 가려지니까요. 그러니 모델을 관찰할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옆으로 길게 뺐을 겁니다. 저라면 차라리 캔버스를 반대쪽으로 돌렸겠죠. 그러면 넓은 마루 한가운데 모델을 세워놓고 여유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하하, 거참. 자네도 참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는구만. 레이시치 경부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화가니 소설가니 하는 사람들의 기행에 일일이 트집을 잡아서 뭘 하겠나. 어쩌면 김승택이라는 자가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 걸 즐겼을지도 모를 일이지. 아니면 모델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걸 좋아했거나. 그것도 있음직한 얘기긴 하군요. 어쩌면 이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빛의 효과에 연연했을 수도 있고요. 설홍주는 말을 흐리며 다시 캔버스의 그림을 주시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뭔가 알았다는 듯이 손가락을 딱 소리내며 튕겼다. 그렇군. 이건 해질녘처럼 저녁 무렵의 풍경을 그리려 한 거야.
아마 해지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렸겠지. 저녁이라고? 아니, 그림에서 저녁 노을이나 저녁에 비스무리한 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녁인지 아침인지 자네는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내 딴에는 예리한 지적이랍시고 한 말이었지만 서롱주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넘겼다. 지금 이 상태에서 모델이 캔버스에 등을 돌린 채 자세를 잡으면 북쪽을 바라보게 될 걸세. 그러면 오른편은 동쪽, 왼편은 서쪽이 되겠지. 아침나절이라면 당연히 오른쪽 어깨 너머에서 햇빛이 쏟아지겠지만 보다시피 이 그림 속의 광원은 명백히 좌측 후방에 있네. 왼쪽 어깨선이 새하얗게 강조되고 그림자는 오른쪽 발치 앞으로 길게 드리워졌으니까. 그러니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린 것일 수밖에 없지. 광선의 변화에 따라 이제를 움직이거나 모델의 위치를 바꾸면서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지 않은가. 반드시 저녁 무렵에 그림을 그렸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걸세. 손다익 박사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서롱주의 추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인상파 화가들은 빛의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데 집착합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은 빛의 화가라고도 하죠. 인상파의 화풍을 충실하게 모방했다면 해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제를 움직이거나 했을 리가 없습니다. 오직 저녁이란 시간대를 노려서 그림을 그렸다고 보는 게 온당하겠죠. 소롱주는 손가락으로 좌우의 창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 커튼은 아마 범인이 친 거겠죠. 범인이 커튼을? 나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럴 공산이 커. 여기 그림에선 노란색을 과감하게 써서 빛의 효과를 몇 배로 강조하고 있지. 이렇게 빛과 그림자의 선명한 대립을 묘사하는 것 또한 인상파의 특징이라네. 하지만 저렇게 두꺼운 커튼이 쳐진 상태에선 여기 그려진 것처럼 강렬한 빛을 얻진 못했을 거야. 다시 말해 화가나 모델이 커튼을 쳤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네. 그러니 범인이 쳤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어쩌면 김승택이란 화가가 한밤에 커튼을 치고 전깃불 아래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듣자 하니 그자는 상당한 기벽의 소유자였던 듯 싶네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나. 아무리 기벽을 지닌 화가라 한들 전깃불로 햇빛을 흉내내려 들 리가 없지. 아무튼 이 그림에선 알아낼 수 있는 건 다 알아낸 것 같군. 그러더니 서렁주는 시마모토 순사장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아틀리에 안은 샅샅이 뒤져봤습니까?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띄는 지문은 하나도 남김없이 채취했습니다. 책상 서랍도 빠짐없이 열어서 확인해봤지만 별건 없더군요. 기껏해야 쓰다 남은 그림 물감이나 붓, 연필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성냥은 없었습니까? 에? 성냥이요? 시마모토 순사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눈을 굴렸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부엌이라면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이라. 아, 본체엔 부엌이 있겠죠. 그럼 여긴 더 볼 곳이 없으니 본체로 가봐야겠군요. 더 볼 게 없다고. 레이시치 경부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아니, 사건 현장을 내팽개치고 본체로 가겠다는 이유가 뭔가? 여기는 성냥이 없기 때문이죠. 서렁주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서 별채 문을 열고 본체로 들어갔다. 시마모토 순사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눈만 멀뚱거렸다. 저분은 항상 저런 식인가 보죠. 더 심할 때도 많지. 레이시치 경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선 서렁주의 뒤를 쫓았다. 서렁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눈에 불을 켜고 성냥을 찾았다. 성냥. 성냥이 집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해둬야 한다고. 어디 보자. 조리대 밑에 서랍에 있으려나. 아니, 여긴 없군. 그렇다면 찬장에 넣어둔 걸까?
쌓여있는 접시와 냄비를 들쑤시며 한참 동안 찬장을 뒤진 끝에 그는 한호성을 지르며 손바닥을 활짝 펼쳐 자신이 발견한 성냥갑을 보여줬다. 구멍 뚫린 양은 냄비 안에 감춰놨군요. 찾는 요령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찾지 못할 겁니다. 확실히 쉽게 손 닿는 곳은 아니군. 경부는 성냥갑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어디를 어떻게 봐도 특별한 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성냥갑이었다. 안에는 아직 쓰지 않은 성냥이 12억이나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때서? 경부는 그렇게 물었다. 설ong주는 성냥갑을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놓고 찬장문을 닫았다. 성냥이 여기 이대로 남아있다는 건 두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사실. 또 다른 하나는 범인이 이 집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죠. 글쎄, 전자는 잘 모르겠지만 후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 별로 신기하지도 않군. 아까 윤영천이 말했다시피 여기서 도망친 자는 김승택과는 무관한 뚱보였지 않은가. 레이시치 경부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하지만 설ong주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다. 레이시치 경부님, 김승택이 뚱보로 변장하고 도망쳤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셨어야죠. 배에다 옷가지를 조금 끼워놓고 코트를 걸치면 누구나 뚱보로 보이겠죠. 더군다나 목격자 윤영천은 김승택의 맨 얼굴을 본 적도 없었죠. 거기다 밤도 깊었습니다. 배를 불룩 내밀고 모자를 눌러 쓴 김승택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죠. 이런, 거기까진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경부는 자기 이마를 찰싹 때리며 말했다. 자네 말도 그럴싸하구만. 그렇다면 김승택이라는 자에게도 혐의를 둬야 한다는 건가? 설ong주는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그녀의 신원이 알려지면 꽤 곤란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불을 붙여서 시체를 통째로 없애버릴 생각으로 가까이에 있는 테레 비닐을 들이부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불. 속량이 없었다는 거군. 나는 큰 소리로 외쳤고 설ong주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맞았어. 만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내 성냥을 가지고 다닐 테니까 언제라도 불을 붙일 수 있었겠지. 그리고 여기서 먹고 자는 사람이라면 성냥을 어디 놔뒀는지 모를 리가 없으니 역시 간단히 불을 붙였을 거야. 하지만 범인은 성냥을 찾지 못해 망치와 끌로 시신의 얼굴을 두들기고 깎아내는 처참한 짓을 저질렀지. 그러니 범인은 흡연자일 가능성도 이 집안 사람일 가능성도 자연스레 없어지는 걸세. 그렇다면 범인은 김승택이 아니겠군. 여기 살고 있던 그자라면 성냥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 리가 없으니 말일세. 경부는 양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말했다. 일단은 그렇게 보는 편이 좋겠죠.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 잔혹한 짓을 저지르면서까지 피해자 신분을 감추려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단순히 원한이 깊어서 그랬는지도 모를 일이지. 사람을 죽여놓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시신까지 훼손하는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정도라네. 원한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겠죠. 어쨌든 다른 방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설ong주는 그렇게 말하면서 부엌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 무심히 지나쳤던 거실 내부를 유심히 살폈다. 하지만 그곳엔 볼만한 게 존재하지 않았다. 정원에 접한 창가엔 서양난 화분이 외로이 서 있고 마루엔 조그만 탁상이 놓였을 뿐이었다. 거실치고는 묘하다 싶을 정도로 쓸쓸한 광경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다.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휑하구만. 그렇지.
하지만 도둑이 들어서 가구를 훔쳐간 것 같진 않아. 가구가 있었다면 마룻바닥에 눌린 자국이 남기 마련인데 그런 게 어디에도 보이진 않거든. 설홍주는 깨끗하게 닦아 반질대는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며 투덜거렸다. 김승택이란 작자, 집을 빌릴 돈은 있어도 가구를 살 돈은 없었나 보군.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설홍주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내 생각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이봐, 자네 왕도송군. 아무래도 방금 자네가 한 말은 틀린 것 같네. 방바닥엔 아직 개지 않은 이부자리가 널려 있었다. 그리고 창가벽에는 원목의 결을 그대로 살린 현대적인 옷장과 붉은 주치를 입힌 고풍스런 서랍장이 놓여 있었다.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남자 옷 몇 벌이 걸린 게 고작이었다. 이 옷장은 일본산 너도밤나무인 분화로 만든 것일세. 그리고 서랍장은 3, 40년 전에 궁중에서 유출된 물건인 듯 싶네. 둘을 합치면 적어도 8, 90원은 나가겠지. 이렇게 비싼 가구를 들여놓은 사람이 돈이 없을 리가 없지. 설홍주는 서랍장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서랍장 안엔 뭐가 들어있을까? 서랍은 모두 5개였다. 맨 아래 서랍에는 풀을 먹여 빳빳하게 달인 하얀 와이셔츠 5벌이, 그 위에 서랍엔 검은색 기지바지와 빤스가 2-3벌 들어있었다. 가운데 서랍엔 재킷과 점퍼, 양말이 섞여 있었는데 그 수는 결코 많지 않았다. 나머지 서랍엔 블라우스나 치마 같은 수수한 여자 옷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옷이 없군. 설홍주는 탐탁찮은 목소리였다. 옷장과 서랍장에 들어있는 옷가지를 다 헤아려도 20벌이 될까 말까야. 그림을 그리는데 옷차림이야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나 보지. 곁에 있던 레이시치 경부가 말했다. 겉옷이 적은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속옷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여성복이 더 많다는 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죠. 설홍주는 서랍을 탁소리 나게 닫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부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후야, 김승택이 워낙 지저분한 인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범인이 도둑의 소행으로 위장하려고 닥치는 대로 옷가지를 집어갔을 수도 있지. 여자 옷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 아마도 김승택의 애인은 옷치장을 즐기는 허영심강한 신여성이었겠지. 하지만 남자를 졸라서 산 옷을 집에 가져갈 용기는 없었던 게야. 그래서 여기다가 다 놔둔 거지. 아주 없을 법한 얘기는 아니군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 하지만 옷이 많고 적은 문제로 씨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건 사건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을 것세. 그야 두고 보면 알겠죠. 설홍주가 조그맣게 말했다. 우리는 안방을 나와서 옆에 붙어있는 작은 방에 들어갔다. 그러나 작은 방엔 숫제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2층의 방들 역시 다를 바 없었다. 아틀리에로 개조한 별채와 이불이 깔린 안방을 제외하곤 거의 쓰질 않았나 보군. 그럴 바엔 뭐하러 이렇게 큰 집을 빌렸는지 모르겠네.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내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설홍주의 생각도 나와 같았다. 자네 말이 옳아. 이보다 작은 집이나 창고를 빌려서 아틀리에로 썼다면 집세를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갑자기 등 뒤에서 레이시치 경부의 의시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홍주군. 탐정에게는 치밀한 논리력 말고도 상상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네.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지. 확실히 상상력이라는 게 있다면 가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적절한 증거와 정확한 논리에 기반하지 않는 가설은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증거를 수집하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뭔가 가설을 세우신 듯하군요. 물론이지. 레이시치 경부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연극 배우처럼 뜸을 들였다. 그러더니 목에 힘을 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어쩌면 가설이라기보다는 진실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네. 그게 정말입니까? 설ong주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경부는 조금도 꿀리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럼 물론이지. 내가 어디 빈말을 하는 걸 본 적 있나? 어쨌든 한번 들어보게. 계단을 다 내려온 레이시치 경부는 우리를 다시 별채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득이에 찬 미소를 흘리며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았다. 자네들은 둘 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아마 모를 거야. 기혼남의 질투심이 여자 못지않다는 사실을 말일세. 나는 그동안 그런 사건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겪었다네. 바람이 난 마누라를 식칼로 찔러 죽이거나 몽둥이로 쳐 죽인 남편은 일본이건 조선이건 흔해 빠지게 널리고 널렸네. 이젠 그런 사건이 터져도 어지간해선 신문에서조차 다루지 않는 형편이잖나. 조선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는 것 같네만 남자도 그에 못지않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머리에 새겨둬야 할 걸세. 경부는 자신감과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다. 김승택과 저기 죽어 널브러진 피해자는 화가와 모델의 관계를 뛰어넘은 연인이었겠지. 일본에서도 누드화라는 게 흔치 않은데 여기 조선에서야 오죽하겠나.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여자는 찾아보기 어려울 걸세. 둘이 깊은 관계였으리라고 추측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 이 여자한테는 남편이 있었던 거야. 아마도 윤영천이 본 뚱뚱한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이었겠지. 그는 자기 마누라가 아침 저녁으로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곤 나를 정해 뒤를 밟았을 걸세.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거지. 자기 마누라가 환쟁이 앞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어 던지는 현장을 말이야. 그것만 해도 이미 눈이 뒤집힐 지경인데 둘이 이불 속에서 뒤엉켜 놀아나는 꼴을 보고선 아예 미쳐버리고 말았겠지. 그래서 남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집에 들어가 아내를 때려 죽였다는 거군요. 설ong주는 조용히 물었다. 자신의 얘기에 한껏 도취한 레이시치 경부는 목청을 높였다. 바로 그걸세. 하지만 마누라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남편은 서서히 이성을 되찾았을 거야. 여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그녀가 바람난 유부녀란 사실이 드러나면 남편이 자기에게 혐의가 돌아오리라는 걸 깨닫고 등줄기가 서늘해졌겠지. 그래서 시체에 기름과 물감을 퍼붓고 불을 붙여 태우려 들었어. 문제는 어디서도 불씨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별 수 없이 녀석은 망치와 끌로 시체 얼굴을 망가뜨린 걸세. 그렇다면 그림을 훔쳐 달아난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도 여자 얼굴이 정면으로 드러난 그림이었겠지. 그것도 아주 사실적인 그림이었을 공산이 커. 그냥 남겨뒀다간 여자의 신분이 들통날지도 모르니 어떻게든 훔쳐갈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액자체로 뜯어내서 통째로 들고 간 거야. 그런데 경부님 잠깐만요. 그러면 화가 김승택은 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내 질문에 레이시치 경부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추리를 늘어놓았다. 김승택이란 이름은 설군이 추측한 대로 본명이 아니겠지. 녀석은 문제의 여인과 뜨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명으로 이 집을 빌린 거야. 순수하게 그림만 그릴 목적이었다면 색안경과 수염으로 얼굴을 감출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닌가.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각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건이 터진 건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네.
그때 김승택은 집에 없었을 걸세. 오랜만에 본정 아니면 명치정으로 나가 친구와 함께 술이라도 한잔했겠지. 그 사이 여기서 옷을 홀라당 벗어붙인 채 김승택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여자는 남편에게 살해당한 거지. 남편은, 즉 범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겠지. 하지만 마침 퇴근 시간이라 골목길에도 사람이 끊이질 않았네. 자칫 잘못하다간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광고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무서웠겠지. 그래서 인적이 끊어지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던 게야. 아니, 어쩌면 김승택까지 한꺼번에 죽여 없애려고 자정이 넘도록 기다린 건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어느 쪽이든 별 상관없겠지. 결국 새벽 2시 무렵에는 그림을 들고 꽁무니를 뺐으니까. 술에 취해 새벽녘이나 들어온 김승택은 잔인하게 박살나 죽은 여인의 시체를 보고 크게 놀라 당황했을 거야. 하지만 경찰을 부르진 않았지. 아니, 정확히 말해 부를 수 없었어. 조선 땅에서 터부시하는 누드화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평소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걸세. 그런데 누드 모델을 하던 여인과 불륜을 저지른 데다가 그 여인이 살해당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탄로난다면 어떻게 되겠나. 예술가로서, 화가로서 그의 경력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나 버리겠지.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2번 다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 걸세.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도저히 경찰에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았겠지. 그 대신 녀석은 도망치기로 작정했어. 옷장엔 옷이 몇 벌 없는 데다가 서랍장 안에 속옷이라곤 빤쌈벌밖에 없었지. 그건 김승택이 멀리 떠날 요량으로 입을 만한 옷을 죄다 챙겨갔기 때문일 걸세. 그야말로 무엇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하게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추리에 나는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대단합니다. 그거 정말 얘기가 딱딱 들어맞는군요. 경부의 이야기를 경청한 시마모토 순사장과 다른 순사들도 손뼉을 치며 연달아 감탄사를 날렸다. 맞습니다, 경부님. 그거야말로 사건의 진상임이 틀림없을 겁니다. 뭘. 100% 옳다고 확신할 수 없지. 적어도 90% 이상은 사실이겠지만 말일세. 레이시치 경부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하지만 손다익 박사는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확실히 경부님의 추리는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아니,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종합해보면 그 외에 달리 생각할 길이 없어 보일 정도죠. 하지만 설군, 자네는 경부님의 추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홍주는 방금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끔뻑거리며 멍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봤다. 글쎄, 뭐랄까요. 기대 이상으로 감명 깊은 추리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럼 이제 경부님께선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야 당연히 김승택이라 자칭한 화가부터 찾아야지. 경부는 화가란 단어를 특히 힘주어 강조했다. 대학의 서양학과, 시내의 화廊들을 돌면서 최근에 연락을 끊고 잠적한 학생이나 화가가 없는지를 조사해 볼 생각이라네. 그럼 피해자 쪽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하긴 얼굴이 저래서야 누굴 찾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긴 하군요. 레이시치 경부는 잔뜩 흥분해 큰 소리로 떠들었다. 그렇지. 더군다나 조선에서 누드 모델을 하는 여성이 이름을 드러내놓고 활동할 리가 없지. 그쪽은 캐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야. 그보다는 김승택이란 놈을 쫓아야지. 내 생각이네만 녀석은 학생일 가능성이 높아. 나름대로 지위를 가진 서양 화가가 남의 마누라를 건드리는 위태로운 짓거리를 할 리가 없지. 그럴 바엔 차라리 첩을 두거나 기생질을 하면 옳았을 거야. 하지만
예술가 흉내를 내며 우쭐대는 부잣집 도련님이라면 위험천만한 불놀이를 낭만적인 사랑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지. 그 얘기가 끝나자 서롱주는 턱 밑을 어루만지며 맥빠진 미소를 흘렸다. 남녀 간의 사랑은 제게 익숙치 않은 과제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승택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자넨 우리 대일본제국 경찰력을 뭘로 보는 건가? 까짓 사람 하나 찾는 것쯤이야. 1, 2주면 충분하다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란 사실에 가슴이 절로 뿌듯해지는 순간이군요. 서롱주의 말에는 비꼬는 투가 완연했다. 하지만 성취감에 야기된 흥분에 사로잡힌 레이시치 경부는 그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거 참 다행이군. 난 자네가 비국민들의 주장을 옹호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 내심 염려했는데 다 쓸데없는 기우였군 그래. 아,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서롱주는 어깨를 들썩이며 몇 차례 기침을 토했다. 그리고 조금 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경부님의 가설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군요. 그게 뭔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까지는 대체 어디로 갔느냐 하는 점이죠. 그거야 당연히 남편이 가져갔겠지.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거를 남겨선 곤란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군요. 서롱주는 실망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부님께선 제 도움이 필요 없으실 듯 하군요. 레이시치 경부는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거야 원. 전화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한테 벅찬 사건일 것 같아 자네를 여기로 데려온 건데 공연한 짓을 한 것 같군.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억지로 끌고 나온 것 같아 미안하네. 아니, 괜찮습니다. 사건 자체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점이 많았으니까요. 그럼 손 박사님, 나중에 또 뵙도록 하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언제 한번 짬을 내서 병원에 찾아오게나. 다쳐서 온 게 아니라면 내가 거하게 한 잔 사도록 하겠네. 손 박사는 웃으며 말했고 서롱주 역시 웃음으로 답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안 가볼 수가 없겠군요. 아, 그나저나 경부님, 현장 사진과 자료를 정리해서 제 하숙집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지 모를 일이니까요. 레이시치 경부는 서롱주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승낙했다. 그 정도야 어려울 것도 없지. 내일 당장 인편으로 보내도록 하겠네. 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저 앞에 정류장에서 전차를 타고 돌아갈 테니까요. 그래, 그럼 조심해 가게. 네, 수고하십시오. 모쪼록 경부님께서 범인을 잡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집 주변에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신문 잡지사의 기자들까지 섞여 있었다. 그들은 편집국에 보낼 만한 기사거리를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잘못해서 붙잡히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시달림을 당할 판국이었다. 기자들이 순사를 붙잡고 사건을 캐묻는 사이 나와 서롱주는 얼굴을 어깨 사이에 파묻고 새 걸음으로 살금살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멀찍이 떨어진 큰 길로 나온 다음에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기자들한테 잡힐 바엔 차라리 똥물을 뒤집어 쓰고 새파리한테 둘러싸이는 편이 낫지. 새파리란 놈들이 지저분하긴 해도 외놈들한테 아양을 떨지 못해 안달이 난 기자들처럼 구역질이 날 정도는 아니거든. 서롱주는 평소에 기자들에게 품고 있던 감정을 담아 신랄한 야유를 쏟아냈다. 하지만 난 가급적이면 공정한 평가를 해주려 했었다.
뭐 꼭 그런 기자만 있는 건 아니지. 그 보다설군 레이시치 경부의 추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아기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내 생각에는 그거야말로 사건을 꿰뚫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치 완벽한 추리가 아닐까 싶던데. 하지만 설홍주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렇지도 않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기만 맞아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린가? 추리란 확고부동한 증거에 기반한 철혈의 논리일세.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인 상상에 의거해 억지로 깨어 맞춘 가설은 추리가 아니라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하지. 그리고 그렇게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창조하는 능력은 탐정보다 소설가가 몇 수위라네. 레이시치 경부로 말하자면 경찰이 되기보단 극작가가 되는 편이 좋았을 거야. 몇 분 만에 그만한 치정극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건 보통 재능은 아니지. 하지만 현장엔 범인이 남긴 신발 자국을 제외하면 추리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는 거의 없지 않았나.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그만한 가설을 세운 것도 대단하다고 봐야지. 사실 경부의 추리대로 단순한 치정극일지도 모를 일이잖나. 그러자 설홍주는 목소리를 낮춰 웅얼거렸다. 아니, 내 생각은 좀 달라. 집을 빌린 화가도 살인을 저지른 범인도 하다못해 피해자의 되기까지.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그 얼굴과 이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 흔해 빠진 치정극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이지. 그리고 경부의 가설은 무엇 하나 시원하게 설명해주질 못하고 있어. 이를테면 어떤 것 말인가? 범인이 시체에 기름을 뿌리고 얼굴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피해자의 신분을 감추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죽은 여인이 입고 있던 옷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옷장은 왜 그렇게 비어 있는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네만 가장 결정적인 의문은 아틀리에에 남아있던 그림이라네. 그러고 보니 자넨 아까부터 그 누드화에 집착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 당연하지. 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죽은 여인을 모델로 삼아 그려진 거야. 경부의 추리대로라면 범인은 피해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그 얼굴을 망가뜨리고 벽에 걸린 그림을 액자째로 4개나 떼어들고 도망칠 정도로 용의주도한 녀석이야. 비록 뒤돌아선 모습일지라도 피해자가 그려진 그림을 남겨두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게 난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설홍주는 잠시 말을 끊고 기침을 토했다. 그러더니 도리도리 고개를 저으며 한탄했다. 나는 병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말을 단순한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네.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정말로 아무 생각이 나질 않는군. 사건 전체가 희끄무리한 안개에 둘러싸인 채 어디론가 멀리 도망쳐버리는 것만 같아. 자네, 담배 때문이 아니라 몸 상태가 아직 정상이 아니라 그런 걸세. 자, 어서 집으로 가서 이불 깔고 잠이나 자도록 하게. 우리는 정류장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탁 트인 길을 사이에 두고 깨끗한 집이 도열한 거리를 보면서 나는 솔직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낡은 것보다는 새 것이 좋듯이 새로 길을 닦고 새로 건물을 올린 신설정이 오래된 북촌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군. 이런 데서 살아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 그러나 설홍주에게서는 그마저도 비판의 대상에 불과했다. 겉모습만 멋지면 뭐하겠나. 실속이 있어야지, 실속이. 하지만 조선의 얼치기 지식인들은 실속을 차릴 줄을 몰라. 알량한 자존심과 끝을 모르는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은행에서 거액의 빚을 내 문화주택을 세우고 거기 입주해 사는 걸 자랑 삼아 떠벌리고 다니지. 하지만 쥐꼬리만한 벌이로는 이자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몇 달 뒤에는 집을 통째로 은행에 고스란히 상납하게 되지. 그런 뒤에는 일본인 집주인에게 꼬박꼬박 월세를 치르는 신세로 전락해버린다고. 이거야말로 차플린 영화보다 더 지독한 희극이 아니고 뭐겠나. 자네 말은 요컨대 이 신설정 전체가 사상 누각이나 다름없단 말이군.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리를 돌아봤다. 겉보기엔 영화롭지만 한 번의 파도에 맥없이 무너지는 모래성과도 같은 거리를.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야. 설ong주는 집으로 가는 내내 고개를 떨군 채 한없는 절망감과 패배감을 곱씹었다. 다음 날 아침 설ong주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기침도 그치고 혈색도 좋아졌다. 그는 아침을 먹자마자 방에 돌아와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니 비로소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군. 그래, 그럼 이제 머리도 기름을 친 자전거 바퀴처럼 쌩쌩하게 잘 굴러가겠군. 자네, 인간의 두뇌를 자전거 바퀴처럼 단순한 장치하고 비교하진 말게나. 그건 조물주에 대한 신뢰가 될 테니까. 설ong주는 그렇게 대꾸하며 담배 연기를 길게 흘렸다. 허허, 난 자네가 무신론자인 줄 알았는데. 뭐, 현대인이라면 자기 형편에 따라 무신론과 유신론 사이를 오락가락 할 줄도 알아야지. 그나저나 그 사건에 관해서 신문들은 뭐라고 떠들던가. 나는 책상 위에 펼쳐둔 신문으로 눈길을 돌렸다. 글쎄, 뜻밖에도 어제의 나부 살인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군. 구석진 자리에 사건 개요만 짤막하게 실렸을 뿐이야. 아마도 레이시티 경보가 손을 쓴 걸까. 정치적인 사건도 아닌 형사사건을 보도간지할 리가 있나. 그보다는 신문의 형태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조선의 신문은 하나같이 엄숙한 척하길 좋아하거든. 그러니 발가벗은 여자가 피와 기름에 젖은 채 살해된 사건을 대문짝만하게 실을 리가 없지. 그런 짓을 하면 신문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테니. 설ong주는 담배를 재떨이에 누르며 조선에 만연한 형식적인 엄숙주의를 비웃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이 한바탕의 장광설로 이어지려는 찰나 문 밖에서 헛웃은 부인이 쿵쾅대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헛웃은 부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허부인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설 선생님, 종로서에서 속달이 왔어요. 설ong주는 우편물을 받으며 허부인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이거 고맙습니다, 허부인. 그런데 뭔가 잊어버린 건 없습니까? 내가 뭘 잊었다는 거죠? 그녀의 반문에 설ong주는 손을 들어 문을 똑똑 두들기는 신용을 했다. 노크 말입니다. 노크. 아이고, 외놈들 간습은 따라하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을 텐데요. 허부인은 앙칼지게 쏘아붙이며 몸을 획 돌렸다. 그리고 쾅 소리와 함께 설ong주의 코앞에서 문짝이 닫혔다. 어찌나 세게 닫았는지 손잡이가 한참 동안 바르르 떨릴 정도였다. 설ong주는 머쓱해진 얼굴로 터덜터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고 페이퍼 나이프를 꺼내 쓴웃음을 지었다. 노크는 외놈들 간습이 아니라 서양에서 들어온 간습이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헛웃은 부인은 들은 채를 하지 않는군. 세기의 경일기가 따로 없어. 설ong주는 나이프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선 한 다발의 사진과 3개의 서류철이 나왔다. 사진은 모두 30장 남짓이었는데 한 귀퉁이엔 1년 번호가 적혀 있었다. 설ong주는 그 순서대로 사진을 탁자 위에 한 장씩 늘어놓았다. 현장인 아틀리에를 안팎에서 촬영한 사진, 마당의 발자국에서 문손잡이에 이르기까지 온갖 잡다한 증거물이 찍힌 사진,
마지막으로 참혹하게 일그러진 시신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줄을 이었다. 흑백사진 속에서 차갑게 식은 피부는 하얗게 타버린 잿빛으로 선홍빛 핏자국은 검은 얼룩처럼 퇴색했다. 모든 사진을 보기 좋게 늘어놓은 뒤에 설홍주는 서류철로 눈길을 돌렸다. 목격자 진술서에 증거물 일람, 검시 보고서 모두 보내줬군. 레이시티 경부가 이런 건 잘 챙겨주지. 오, 뭔가 새로 찾아낸 거라도 있으려나? 이제부터 그걸 확인해 봐야지. 설홍주는 목격자 진술서부터 손에 잡았다. 처음엔 열심히 읽는 듯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흥미를 잃은 눈빛으로 서류차를 접었다. 여기엔 어제 들었던 윤영천의 이야기가 그대로 쓰여있군. 덤으로 동네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떠들어댄 뜬소문까지 적혀있고 말이야. 증거로서의 가치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레이시치 경부 취향의 치정극을 사실적으로 포장해주는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겠지. 경부의 추리가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옳다고 할 수도 없어. 설홍주는 내 의견을 간단히 무시했다. 그는 목격자 진술서를 펼쳐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남겼다. 정원의 발자국은 예상했던 대로 별 단서가 안 될 것 같군. 밑창에 별 특징이 없는 데다 그나마도 뚜렷이 찍히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걸로 경성시내의 신기루 장수를 들쑤셔봐야 힘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사건 현장의 문손잡이와 창틀, 책상에선 피해자의 지문인 다른 지문은 나오지 않았군. 하긴 요즘은 좀도둑들도 여관에선 지문을 남기지 않은 판국이니 살인을 저지른 놈이야 오죽했겠나. 조금이라도 손이 닿았다 싶은 곳은 손수건으로 닦았겠지. 그런데 잠깐, 이게 뭐야? 설홍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탁자 위로 손을 뻗어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어두운 회색 배경에 밝은 빛깔의 천조각이 찍힌 사진이었다. 왜? 그게 뭔데 그러나? 24번 증거물.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던 중에 마루틈에서 발견된 찢어진 천조각이라는군. 흰색의 부드러운 면직포로 여성용 속치마 일부로 추정된다. 자네 말 맞다나 어제 내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던가 봐.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이런 중요한 단서를 놓치다니 말이야. 그는 분하다는 듯이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마룻바닥이 제 피바다였으니 그런 조그만 천조각이야 여간에선 눈에 띄지 않았겠지. 아니, 생각해보니 아팠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칠 일이 아닐세. 어떤 경우에든 현장을 치밀하게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아야겠어. 하지만 현장을 떠난 지금의 상황에선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검토하는 걸 잊지 말아야겠지. 설홍주는 검시 보고서를 펼쳐보며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검시로는 손다익 박사님과 경성제대 법의학과 와타나베 교수가 함께 이름을 올렸군. 하지만 와타나베 교수는 해부대 앞에 서지도 않았을 거야. 나의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네가 그런 귀찮은 짓을 할 리가 없거든. 아마 교수란 직위를 이용해 자기 이름을 억지로 갖춰 올렸겠지. 부검 결과 세부적인 부분이 보다 명확해졌군. 사망 시각의 범위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로 좁혀졌어. 피해자의 키는 154cm, 몸무게는 약 45kg, 왼손 등엔 파달만한 크기의 사마귀가, 오른쪽 허벅지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다는군. 이걸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겠지. 설홍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을 이었다. 그리고 몸에 묻은 기름과 물감을 닦아내는 도중에 속옷으로 보이는 작은 천조각이 나왔다는군. 오른쪽 팔목에선 완건시계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고 말이야.
검시의 소견서에 따르면 죽는 순간까지도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국이 생겼을 거라는군. 그렇다면 그 시계는 어디로 간 걸까? 그는 서류철을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가에 몸을 기대고 새 담배를 꺼내 물었다. 시계뿐만이 아니지.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건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 다시 말해 범인이 그녀를 살해한 뒤에 시계를 풀고 억지로 옷을 벗겨냈을 거야. 거기까지 말한 서롱주는 성냥을 그었다. 짧은 불꽃, 그리고 긴 연기. 서롱주는 눈을 찡그렸다. 하지만 그렇다면 뭔가 좀 이상해지는데. 이번엔 또 뭐가 이상하다는 건가? 내 질문에 서롱주는 이렇게 말했다. 아틀리에 안에 있던 누드화는 그림자의 각도와 위치에서 보면 저녁에 그린 게 분명하거든. 그리고 피해자는 저녁 시간에 살해당했네. 그 시계라면 왕건 시계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얇은 가운만 걸친 채 모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구야, 그날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글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진 않아.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뒤엉킨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어. 그러니 일부분에 집착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전체를 관통하는 올바른 해석을 찾아내야 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군. 서롱주는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창문 너머의 세상을 쳐다봤다. 투명한 유리에 비친 눈동자는 하늘처럼 푸르른 물빛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멍하니 늘어져 있는 것도 잠시뿐이었다. 그는 갑자기 눈빛을 번쩍이더니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였다. 어쩌면 맞아. 이거야말로 유일한 실마리일지도 몰라. 그러더니 눈을 반쯤 내려감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담배는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채 속절없이 연기만 토해냈다. 그리고 까맣게 타버린 담뱃재는 중력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휘어지다가 소리 없이 뚝 떨어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담배가 거의 끝까지 타들어갔을 무렵 서롱주의 입에서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이젠 대강 알 것도 같군.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담배를 재떨이에 꽉 짓눌렀다. 그리고 탁자 위에 흩어져 있던 사진을 챙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나는 종로서로 갈 걸세.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부에게 긴히 할 말이 있거든. 혹시 자네 오전에 왕진 약속이 잡혀있지 않다면 함께 가지 않겠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걸세.